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70이 된 할머니예요. 이렇게 제 나이를 쓰고 보니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하면서 새삼 놀라게 되네요. 저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하얗게 머리가 센 할머니가 될 줄은 정말로 몰랐는데 참 세월은 유수 같고 그 유수 같은 세월에 휩쓸려 살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하나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70평생을 돌아보면 참 굴곡도 많고 고생도 많았던 노곤한 삶이었어요. 사람은 제 복은 제가 들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전 어릴 때부터 부모 복, 형제 복 없이 자랐고 결혼 후엔 남편 복도 없어서 퍽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은 공평하다는 말이 맞나 봐요. 세상 박복한 제가 그래도 자식 복 하나는 제대로 타고났으니 말이죠. 현재 효자인 아들과 효자 아들보다 더 효성이 지극한 우리 며느리, 그리고 토끼 같은 손자와 함께 살고 있으니 신은 제게도 공평하셨나 봅니다. 제가 아주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요? 여자 초년은 아버지 복에, 청중년은 남편 복에, 말년은 자식 복에 살아간다는 말이 정말 와 닿아요. 제가 어릴 땐 다들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와 형제 복은 자연히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고생하지 말라고 절 부잣집에 시집 보냈는데 또 박복한 제 탓인지 그마저도 녹록지 않았네요. 제가 이렇게 다 내가 박복한 탓이다 말하면 제 아들은 무척 화를 내긴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보다 내 팔자를 탓하는 편이 조금 더 제겐 낫거든요. 남을 원망할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하나뿐인 아들 걷어먹여야 했던 것이 제 인생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참 인과응보란 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당하고만 살던 제가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편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도 그렇고 조강지처와 아들 내팽개치고 갔던 전 남편이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참 우라통 터지던 지난날을 보상받을 만큼 아주 속 시원한 인과응보를 경험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고요. 그럼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웠어요. 부모님은 하루 일에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셨고 형제가 5이나 되는 집의 둘째였죠. 그러다 보니 하루 밥 한 끼 먹기도 힘들던 시절이었고 제가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절 부랴부랴 시집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자식 밥은 굶기지 말라고 그 당시 동네 부잣집에 혼처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절 밀어 넣은 거죠. 처음엔 시댁에서도 절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동네에선 내로라 아는 부잣집인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 둘째 딸이 마음에 들 리 없었죠. 그런데 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론 결혼 상대로 거론되었던 여자 중 제가 가장 예뻤대요. 그나마 반반한 얼굴이라도 타고나 남편의 간택을 받은 셈이었죠. 나 걔랑 결혼할래. 결혼시켜줘. 진짜 예쁘단 말이야. 남편이 낮밤 가리지 않고 써대는 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시댁에선 저와 남편을 혼인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게 됩니다. 시댁은 저희 부부에게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차려주셨는데 시댁처럼 으리으리하진 않았지만 꽤 좋은 집이었어요. 저는 그 집이 정말 신기하고도 꿈만 같았어요. 집은 겨울임에도 바닥이 뜨끈뜨끈했고 고가는 쌀이 넘쳐났죠. 언제고 배가 고프지 않고 춥지 않게 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저 이제 더는 가난하지 않다는 것에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처음 저희 신혼여행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쓰거나 노름을 하진 않았어요. 무난하고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남편은 부부관계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그것 때문에 결혼한 사람처럼 절 밤낮 없이 괴롭혔죠.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짐승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어떨 땐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전 꾹 참았습니다. 제게 돌아갈 곳은 제 입이 부담스러운 가난한 친정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로 고된 밤이 지나면 아침은 왔으니까. 그리고 부부관계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일 테니까. 하면서 뭣도 모르던 20살의 저는 그렇게 참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와중 결혼 2년 만에 저는 지금의 아들 경석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처음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자기에게도 자식이 생겼다는 생각에 무척 신나하는 것 같아 보였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예전엔 자기가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자유자재로 하던 부부 생활이 쉽지 않게 되니 남편의 불만은 빠르게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혹여 잘못될까 저는 밤마다 남편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하루씩 외박이 잦아지더니 이제 일주일 내내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느라 들어오지 않나 보다 쉽게 생각했죠. 남편이 실제로 친구들과 술을 먹는다고 나가기도 했고요. 순진한 마음에 한편으론 오히려 마음은 편했어요. 집에 돈만 믿고 백수로 집에서 놀기만 하며 절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던 남편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의 외박이 길어지자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배는 불러오고 아이는 뱃속에서 점점 커가는데 남편은 집에 들어온 날이 점점 없어졌거든요. 저는 불안함에 남편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입에선 남편이랑 연락하지 않았다,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다라는 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저는 그제서야 덜컥 겁이 났어요. 곧 산딸이 다가오는데 남편이 혹시 바람이라도 난 건 아닐까. 그렇게 관계를 좋아하는 남편이 관계를 갖자고 조르지도 않는 것까지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전 2주 만에 집에 돌아온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몸에선 낯선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는 듯도 했죠. 당신 어디 다녀와요? 내가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고 했잖아. 그 친구들 전부 당신이랑 술 마신 적 없다던데요? 그러자 남편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아이씨 하면서 마당에 있던 쟁반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우리 경석이가 태어나기 2달 전의 일이었어요. 그러다 전 동네 아줌마들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시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동네 한쪽에 아줌마들이 모여 쑥덕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내 그럴 줄 알았어. 총각 시절부터 그렇게 여자를 밝히더니. 결혼하고 정신 좀 차리나 했더니 집 아르게 해주겠어? 그래서 이번엔 누구래? 읍내 새로 생긴 다방 마담. 집에서 떠온 돈을 싹 다 갖다 바친대. 아이고 그 집 세대 가여워서 어떡해. 저런 줄 모르고 시집 왔을 텐데 이제 곧 애 낳을 것 같던데. 뭐 얼마 가겠어? 이번에도 또 그러다 말겠지. 하여튼 남은 꼴이 어디 가나 어딜 가. 쯧쯧 혀까지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쎄한 느낌이랄까? 꼭 저와 남편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상한 기분에 아줌마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그리 묻자 아줌마들이 화들짝 놀라며 딴청을 피우더군요. 아이고 새댁, 어디 시장 다녀와? 아주머니 금방 하신 이야기 누구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세요. 설마 저희 남편 이야기예요? 제가 곧 울 듯이 묻자 아줌마들이 손살에 치며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상한 기분에 아예 자리에 앉아 캐물었어요. 누구 이야기인데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자 한 아줌마가 포기한 듯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뭐 숨긴다고 숨겨져. 사람 그만 우습게 만들고 이야기해줘. 그러자 이야기를 꺼낸 아줌마가 힘겹게 입을 여시더군요. 그게 새댁 남편 말이야. 새댁이 옆 동네에서 살다 와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며 꺼낸 이야기는 가관이었어요. 남편은 이 근처에서 유명한 남봉꾼이었더군요. 술집 잡부는 물론이고 지나가는 처녀들까지 모두 건드리고 들쑤셔서 집안에서도 엄청난 골칫덩어리였대요. 그래서 결혼을 서둘렀고 몇 없던 혼처 중 제가 반반한 얼굴로 간택된 거라고요. 결혼해서 정신 차렸나 했는데 지금 읍내에 새로 생긴 다방 마담과 한 살림 크게 차렸다고 그걸 본 사람도 여럿 있다고까지 하더군요. 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세댁 부모가 지창금 받아 챙긴 건 알고 있는 거지? 딱하다는 듯 절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아줌마의 얼굴에 저는 그나마 남아있던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지창금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가난에 허덕이다 도망 오다시피 한 결혼 뒤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저는 넋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설마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전 그 길로 일어나 시내로 향했습니다. 거의 만삭이 되어가는 몸을 이끌고 동네 아줌마들이 말해준 다방 앞에 섰죠. 제가 문을 열고 다방으로 들어가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동네 남자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한 여자가 절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장필용 씨 찾으러 왔는데요. 장필용? 아, 형부는 왜요? 형부라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을 웃으며 말했어요. 제 남편이에요. 어머 세상에. 잠시만요. 여자는 질겅질겅 씹던 껌을 뱉어 손가락에 쥐고 안으로 다다다닥 달려갔습니다. 언니! 형부 본청했어 본청! 안쪽에 쳐져 있던 커튼이 걷히고 그 안에서 남편과 한 여자가 나오더군요. 다 듣고 온 것임에도 덜컥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요? 저는 더듬더듬 남편을 향해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짜증난다는 듯 절 쳐다보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와! 여보, 잠깐만요. 전 남편 손에 이끌려 가게 밖으로 끌려 나왔고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별거 아니고 집에 가서 기다려. 알겠지? 곧 아이 태어나요. 당신 알고는 있어요? 알아. 애 낳기 전까지 갈 테니까 기다려. 하더니 제 팔을 툭 치며 웃더군요. 남자가 조강지쳐 버리는 거 봤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 그 뻔뻔한 태도에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화도 나지 않더군요. 전 남편이 제게 싹싹 비는 것까지 바란 건 아니었어요. 다만 미안하다거나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강지쳐 버리지 않을 테니 집으로 가 있으라니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었어요. 하지만 전 힘이 없었습니다. 바람난 여자 머리채라도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그럴 만큼 깡다구가 세지도 못했거든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게 다 내 잘못은 아닐까. 임신해서 남편의 관계를 거절했던 내게 상처받은 건 아닐까. 정말 남편은 돌아올까? 만약 오지 않으면 어쩌지?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결국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그래, 남편도 아이를 낳고 아빠가 되면 변할 거다. 지금은 정신 못 차려도 곧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다. 처음 나와 결혼했을 때 바뀌었던 것처럼. 그날 밤 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채
2달이란 시간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새벽에 진통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긴 진통 끝에 우렁찬 울음을 울며 경석이가 태어났어요. 전 제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감격과 곁에 남편이 없다는 서름,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과 달리 남편은 1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방에서 본 모습과 달리 떼꾼한 행색으로 손에는 짐을 가득 든 채로요. 누구에게 맞은 건지 온 얼굴이 멍과 상처투성이었죠. 전 아이가 태어난 지 1달 만에 그런 꼴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야속했지만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받아주었습니다.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아무런 말 없이 경석이를 안아 올리더군요. 나중에 들은 소문으론 해외로 일하러 나갔던 다방 마담 남편이 돌아왔대요. 흠씬 두들겨 맞고 가지고 있던 돈까지 모두 빼앗겨 다방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편으론 억장이 무너졌지만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때릴 수 없는 남편을 누군가 때려주었으니 그 사람이 고맙기도 하더군요. 동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지만 전 모른 채 해주었어요.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 아이의 아버지이니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백수였고 시댁에서 대어주는 생활비로 생활했고요. 남편은 또 집에서 절 괴롭히기 시작했죠. 학대에 가까운 부부관계에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임신에 관계를 맺지 못하자 바람이 나버렸던 남편의 전적을 생각하며 모든 고통을 감내했어요. 또 바람이나 집안을 내팽개치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남편의 바람기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란 경석이는 어느덧 8살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던 때쯤이었나 봐요. 나 이번 주 주말에 못 들어와. 왜요? 이번에 필순에 잔치가 있는데 술판이 크게 벌어질 건가 봐. 거기서 놀다가 올 테니까 기다리지 말어. 알겠어요. 늘 백수처럼 할 일 없이 집구석에서만 빈둥대던 남편이 하루 외박을 한다고 하니 숨통이 트이는 듯도 해 저는 얼른 대답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불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남편은 그 주 주말 말한 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도 소식조차 없었죠. 어디서 사고라도 난 건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저는 걱정이 하루하루 말라갔어요. 결국 남편이 들어오지 않은 지 2주째 되던 날 주말, 경석이의 손을 잡고 필수 씨네 집으로 찾아가기에 이릅니다. 필수 씨네 집은 저희 집에선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역 자체가 달랐기에 주소 한 장 달랑 들고 남편을 찾아 나섰어요. 대중교통도 여의치 않던 그때 물어 힘들게 필수 씨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필수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필수 씨는 주말이라 그런지 때마침 집에 있었어요. 필수 씨 안녕하셨죠? 아이고 재수 씨, 여긴 무슨 일이세요? 저희 남편이 필수 씨 잔치에 간 후로 집에 들어오질 않아서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찾으러 왔어요. 네?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뜬 필수 씨의 입에선 뒤이어 아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저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필수 씨를 향해 다급히 물었습니다. 왜요? 경석이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그게... 저도 몰라요. 이 자식이 어딜 갔지? 곤란한 표정을 지는 필수 씨를 붙들고 저는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필수 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말해주지 않더군요. 대신 아무 일 없어요. 일단 몸은 건강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저도 연락 한번 취해볼게요.
라는 말만 하더군요. 그날 저는 제 등에서 잠든 경석이를 얻고 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속이 타고 피가 마르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건 한 달 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혼자만 온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곁엔 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전 직감했습니다. 이번엔 저 여자구나. 저 여자에게 빠져 집에 오지 않았구나. 그리고 마음 한편으론 불안하더군요. 여자를 왜 집까지 데려왔을까? 혹시 방 하나 내달라고 떼를 쓰는 건 아닌가? 척과 함께 이 집에서 살아야 하나 별의별 생각에 뇌리를 스치는데 남편과 젊은 여자는 안방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경석이는 학교에 있었기에 저는 놀란 가슴을 안고 남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이분은 누구세요? 앉자마자 제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남편의 곁으로 엉덩이를 당겨 붙어 앉더군요. 저 보란 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물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제 할 말을 꺼냈습니다. 경석이랑 당신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당장. 저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한 달이나 집을 나갔다 온 남편이 여자를 데려와서 한다는 말이 다짜고짜 집을 나가라니요.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랑 경석이를 집에서 내쫓겠다는 거예요? 나 이 여자 사랑해. 운명인 것 같아. 이 여자랑 살고 싶어. 그러니 나가. 솔직한 말로 배신감보단 황당함이 앞섰어요. 그런데 뒤이어 하는 여자의 말이 가관이었죠. 저희 필수신의 잔치 때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말문이 막혀 탄식만 나오더군요.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도무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절 내쫓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부라는 게 당장 내일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부 가족관계라는 건 누구라도 잘 알고 인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자식까지 데리고 나가라는 건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한마디로 경석이를 버린다는 거잖아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으며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경석이를... 그런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 대꾸하더라고요. 저 임신했어요? 사실 저 다른 여자아이 키울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나가주세요. 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가 뻔뻔하게 그저없더군요. 뭐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뻔뻔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거지같이 살던 년 지금까지 잘 먹이고 재워줬으면 됐지. 이쯤 살아줬으면 된 거 아니야? 당신도 염치가 있으면 나가달라고 점잖게 이야기할 때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어이가 없고 극도로 화가 나니 웃음만 나더라고요.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10년을 살섰고 산 제 자식까지 낳은 여자에게. 저는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울음 섞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엄마, 아빠. 경석이의 음성이 들려오더군요. 대체 어디까지 들은 건지 문 밖에선 경석이는 울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어찌 주체하지 못한 채로요. 그렇게 저희 모자는 돈 한 푼 없이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장 잘 곳도 배고른 아이를 먹일 돈도 없었어요. 10년간 모진 결혼 생활 끝에 제 손에 남은 거라곤 볼품없는 옷 몇 벌과 신발 한 켤레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겐 경석이가 있었어요. 힘을 내야 하는데 당장 살 걱정에 눈앞이 깜깜했어요. 당연히 형편이 빤한 친정에는 찾아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석이와 함께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걱정에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더군요. 그 길로 전 식당에 취직했어요. 가게 주인은 가게에 작게 달린 방을 저와 경석이에게 내주었어요. 아이를 인근으로 전학시켰고 저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작은 단칸방이 생겼고 그 단칸방에서 2칸짜리 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늘 가슴 아픈 건 그 힘든 환경에서도 실은 내색하지 않은 경석이었어요. 경석이는 초중고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제 아버지에게 그리 모진 상처를 받았음에도 경석이는 참 올바르게 커줬습니다. 밤을 새워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를 했고요. 전 경석이가 그렇게 독하게 공부하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은 아닌가 가슴 아프기도 했고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경석이의 모습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석이를 보며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다 보니 작고 허름했지만 제 식당도 생기게 되었고 그때쯤 경석이는 너무도 당연하게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첫 입학금을 어렵게 마련해 경석이의 손에 쥐어주며 저는 말했습니다. 경석아, 고생했어. 고맙다, 내 아들. 그러자 경석이가 그러더군요. 전 늘 어머님께 큰 빚을 지고 살았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말 꼭 성공해서 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경석이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노고가 모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전 경석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는 말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 알겠지? 지금까진 아버지에게 복수하듯이 공부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젠 우리 행복을 위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심 그 생각에 마음이 아팠던 제 마음을 어떻게 읽었는지 경석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진심으로 안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경석이는 정말 자신이 한 말을 지켰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경석이는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까지 도서관에 갔으니 정말 대단한 열정이었죠. 그렇게 경석이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졸업과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관리해주는 일이었는데 그때쯤 막 인터넷이 활성화되던 시기였고 서서히 의류나 생필품 구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던 시기였죠. 경석이의 성견지명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남다른 프로그램과 영업 전략으로 시작한 경석이의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발전해갔어요. 커져가는 인터넷 쇼핑 시장만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갔죠. 큰돈을 벌게 된 경석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꽤 넓은 평수에 그때 당시엔 신축으로 유명하던 아파트였어요. 저는 제 이름이 써진 부동산 서류를 보며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뭔가 제가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보상받는 기분이기도 했고 한편으론 이 돈을 버느라 고생했을 경석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 귀한 걸 어떻게 받아?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 받으실 자격 충분하세요. 이제 가게도 그만 정리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경석이의 강력한 요구로 저는 오랫동안 했던 식당도 정리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죠. 그렇게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고 경석이는 32살이 되던 해에 참한 여자를 하나 데려와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줍게 인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귀하고 예쁘던지
마음에 쏙 들더군요. 아가, 반갑다. 아주 반가워. 그렇게 저희 셋은 자주 밥도 먹고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새아기 될 아이와는 정도 많이 쌓였죠. 두 사람의 상견례 날짜가 잡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불현듯 걱정이 들더군요. 혹시 홀어머니 아래 자란 경석이를 저쪽 집에서 반대하진 않을까? 전 걱정스런 마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난 결혼하고 너희랑 따로 살 거고 자주 보자고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둘이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그러자 며느리 될 아이가 그러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사실 어머니가 싫으면 같이 살기 싫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 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 같이 살고 싶어요. 집에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내가 좋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살아주세요. 네? 제 손까지 꼭 잡으며 그리 말하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군요. 부모복, 남편복, 지지리도 없던 제가 자식복을 타거나 이렇게 말년에 호강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둘은 결혼했고 저희는 기존 아파트는 세를 주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는 알뜰히 절 챙겼고 평생 없던 딸이 생긴 것처럼 좋았습니다. 경석이의 사업은 날로 확장하고 번창하고 있었고요.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고 작게 인터뷰까지 실릴 정도였으니 경석이의 말대로 크게 성공한 셈이었죠. 게다가 제 인생 가장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제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제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감회가 새롭고 너무 큰 감동과 감격에 저는 설레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죠.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히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그 행복했던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강북경찰서 복지과인데요. 강북경찰서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라니 무슨 일인가 싶어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그러더군요. 네, 혹시 이정만 씨라고 아십니까?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세월 만에 듣는 이름 석자였죠. 바로 제 전남편이자 경석이 아빠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노숙 중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나 봐요. 네? 노숙이요?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락 한 번 없이 20년 넘게 지내왔는데 갑자기 노숙자가 되어 도둑질을 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다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 사람이 혹시 저희를 찾았나요? 네, 보호자라고 해서 수소문에 연락드립니다. 잠깐 경찰서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남남이 된 지 20년도 넘은 사람이지만 제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였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경찰서에서 왜 연락이 와요? 그리 묻는 며느리에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경석이에겐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며느리에게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경찰서로 들어간 저는 철창 안에 갇힌 경석이 아빠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에 많이 늙고 씻지 않아 꼬질꼬질하고 추레한 모습의 경석이 아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의기양양하게 저희 모자를 쫓아내던 사람이 왜 저런 모습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믿을 수 없더군요. 전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 철장에 매달리더군요. 그리고 절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경숙이 엄마! 나야, 나! 뻔뻔하게 그지없는 모습이더군요. 어디서 감히 경석이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화가 솟구쳤습니다. 경찰은 전화와 똑같은 말을 했고 보호자 확인이 되고 편의점 점주와 합의가 되어야 훈방 조치로 나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째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 인간과 다신 엮이고 싶진 않았지만 역시 경석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그러더군요. 그 나쁜 년이 지 남편이랑 짜고 내 재산 다 가져갔어. 애도 알고 보니 내 애가 아니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꽃뱀에게 제대로 당했더군요. 그리고 결국 시댁에서까지 버림받고 이렇게 거짓골로 산 지는 10년 가까이 되어간다고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 이 꼴이 된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자업자득이다 싶다가도 조금 가엾기도 하더군요. 전 결국 편의점 사장님과 합의를 했고 보호자 서명란에 사인을 했습니다. 전 남편과 설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벌컥 경찰서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경석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걱정이 되어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경석이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릴 때 보았던 아버지 얼굴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더군요. 저희 셋은 일단 조용히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경석이는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당신 미쳤어? 뻔뻔하게 우리 엄마 이름을 경찰서에다 댔다고? 경석이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경석아.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네 아버지고 네 엄마 남편인데.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엄마 남편이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우리한테 빌붙는데?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정말 깜빡이 쳐넣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경석이는 제 손목을 잡고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경석이의 울분을 알기에 말릴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전 남편을 그곳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경석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내내 경석이 눈치만 살피다 힘겹게 입을 열었죠. 그러게. 우릴 버렸으면 자리라도 살지. 그러자 경석이가 냉랭한 음성으로 그러더군요. 잘 살면 안 되지. 지금보다 더 못 살아야지. 그게 맞지? 우리가 버림받고 어떻게 살았는데. 마음이 무척 약해져 있던 저는 경석이의 악에 바친 음성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냈어요. 둘 다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금기어라도 되는 것처럼 입 밖으로 내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전 남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 추리한 노숙자 행세 그대로 말이에요. 주말 저희 네 식구가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갑자기 울린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준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저는 며느리와 손자까지 있는 집에 그런 추리한 모습으로 나타난 전 남편의 모습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대고 있는데 경석이가 나왔죠. 당신이 어떻게 여길 와? 어떻게 알고? 경찰서에 물어봤다. 우린 가족이니까 가르쳐 주더구나. 우리 아들 성공했구나. 문 밖에서 저희 집안을 빼꼼히 둘러보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뻔뻔한 말에 저희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현관에 무릎을 꿇더군요. 경소가, 여보, 20여 년 전 일은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 이렇게 비마, 제발 날 좀 받아줘. 그러더니 남편은 두 손 모아 싹싹 빌더군요. 그 꽃뱀이 날 꼬드기는 바람에 그런 거지? 난 절대 조강지처럼 아들 버릴 생각 없었어. 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제발 봐줘. 그 모습이 어찌나 궁색해 보이던지. 저는 당혹스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경서이가 그러더군요. 당신이 우리에게 미안하면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당신이 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이 정말 창피하고 치욕스러워. 꽃뱀이 꼬득이든 선녀가 꽃이든 당신이 인간이면 절대로 조강지처와 아들을 버리진 않았겠지. 난 지금 당신이 거짓골로 여기 찾아와서 이렇게 비는 거 이것보다 더 비참해져 좋다고 보는데? 경석이의 음성은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했죠. 한심한 눈으로 전 남편을 내리깔아보던 경석이가 그러더군요. 돈 얼마를 들여서라도 당신 밑에 있는 내 호적까지 모조리 팔 테니까 그렇게 알고 꺼져. 그러자 남편이 무릎으로 기어 집 안으로 들어오며 경석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빌게. 응? 제발 나 그냥 편히 자고 편히 먹게만 해주라. 응? 경석이는 아무런 대꾸 없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112를 눌렀죠. 경찰이죠? 여기 노숙자가 저희 집에 무단 침입했는데요. 당장 출동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석이의 바짓가랑이를 동아줄처럼 잡고 있던 전 남편의 손이 힘이 턱 풀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경석이가 남편을 발로 탁탁 쳐 밖으로 쫓아내며 그러더군요. 꺼져. 다시는 보지 말자고. 남편은 그렇게 닫힌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고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잡혀갔습니다. 여기 내 아들이랑 내 마누라 집이라고! 이거라! 하는 소리가 현관 밖에서 들려오더군요. 그렇게 매몰차게 맨몸으로 오리모자를 쫓아내더니 그 말로가 참 비참하고 초라하더군요. 경석이는 제 입으로 한 말을 무조건 지키는 아이예요. 얼마 전 아들은 남편의 호적에서 제 이름을 파왔습니다. 완벽한 남이 된 거죠. 그리고 제게 그러더군요. 조광주처 버리고 잘 되는 놈 못 봤어, 엄마. 이건 당연한 결과야.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잠시 마음이 약해지긴 했었지만 경석이가 그렇게도 경멸하고 싫어한다면 제가 전 남편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죠. 20여 년 전 전 남편에게 무일푼으로 버림받았던 전 아들 며느리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귀여운 손자의 재롱을 보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고 20여 년 전 매몰차게 본초와 아들을 버린 남편은 어딘가 차가운 길바닥에서 오늘도 배를 곪고 있겠죠.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결말을 아는 거라고들 하나 봐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 전 남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을 줄 누구도 몰랐을 테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속이 시원하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아주 속이 뻥 뚫린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